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사실 시장의 관심은 뭐 다 AI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또 이럴 때 매크로를 좀 놓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 중심으로 좀 질문을 전개해보고 마지막에 AI에 대한 질문도 조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것은 연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지북이 발표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좀 나왔을까요? 네, 베이지북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서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크게 봐가지고서는 일단 고용,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여기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고용 부분은 조금 또 완화가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도 일부 완화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다이고요. 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경기 동향, 경기가 계속해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느냐,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4월하고 5월에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소비도 그렇고요, 은행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베이지북이 어제 나왔을 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제 시장에 변화나 의미를 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간밤에 보시게 되면 네네. 다음번 FOMC 회의에서의 그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 확률을 봤었을 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 70%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원래 하루 전날만 해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가 더 많았거든요. 거의 한 7대 3으로. 네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결을 할 것이다가 거의 한 70% 가까이로 훨씬 더 높아졌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미국도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우려사안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이틀 동안에 지금 유럽 쪽에서의 물가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5월 물가 지금 속보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스페인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발표가 됐는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서 지난달에는 7.6% 물가 상승률이었거든요. 네. 이번 달에는 6.7%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6.3%로 꽤나 많이 낮게 늘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 이유가 더 큰 것인데 연준의 위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비리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간밤에는 보시게 되면 새롭게 이번에 부의장으로 연준 내에서 2인자로 임명이 된 제펄슨 부의장 같은 경우에 금리를 다음번에는 동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번 건너뛰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고요. 살짝 애매하게 말하기는 했던데 네, 그래도 네. 시장에서는 이제 6월 금리 동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도 쪽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건너뛰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단순히 요번에 우리가 만약에 인상을 건너뛴다, 즉 이제 동결을 한다는 거죠. 동결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건너뛴다는 표현이 사실 좀 네네. 애매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은 익숙하신데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보시게 되면은 동결을 여러 차례 지금 해오면서 항상 인상 사이클은 안 끝났고 더 올릴 수도 있으며 그다음에 한국판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위안이 절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라는 그렇군요. 거는 항상 얘기는 하지만 동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너무 비둘기성을 보이게 되면 또 이게 인플레하고 싸움에서 겨우 좀 승기를 잡았는데 놓칠 그쵸. 수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파월 의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넘버 2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건너뛰는 얘기를 했고 중도에 속해 있는 위원도 비둘기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예상이 거의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다음번 회의에서 아마 동결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5월에 사실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왜 6월에 갑자기 금리 인상 얘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 주말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4월 PCE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패드와치 기준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갑자기 좀 높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유럽 물가의 안정세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건너뛴다는 표현, 뭐 건너뛴다는 표현이 사실 이제 끝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6월에 쉬더라도 앞으로 7월, 8월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 않을까 쪽으로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금리 인상이 아마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쪽에 대해 대표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금리 정책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죠. 예, FOMC 전후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AI 열풍이 불기 전에 사실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좀 압박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런 실적을 내지 않았으면 아마 뭐 하원에서 뭐 공화당 강경파가 어떻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좀 눌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부채 한도 구체적으로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양쪽에서 이에 대해 가지고서 합의를 정말로 이제 표결 통과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양쪽 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얻었다. 반대로 보면 서로 간에 비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양보를 해가지고서 핵심적인 걸 얻은 게 아닌가입니다. 예.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채 내년이 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년에 만약에 부채 한도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미뤘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에게는 이제 선거 때에는 부채 한도가 이슈가 안 된다라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원래 예산안 생각했던 것 대비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또 문제일 텐데 그렇죠. 예. 지금 총액 계산을 해보면은 기존 한 대비해서 한 0.7% 정도밖에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별로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공화당이 많이 양보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런데요.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디테일이 챙긴 것이 돈을 뭐 무작정 쓰지 말자가 아니라 함부로 쓰는 게 문제인데 그쵸. 예, 함부로 쓴다는 게 예를 들면은 푸드 스탬프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뭐 소위 말해가지고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네네. 있는데 여기에 근로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 근로 요건을 강화를 하는 게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돈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공화당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 민주당에서 국세청에 대해 가지고서 10년간 80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에 숨어있는 세금 4천억 달러를 더 걷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고 예산을 배정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이번에 줄이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부과했었던 이제 그 배정했던 예산 중에 쓰지 않은 게 과연 300억 달러 있는데 이거는 즉시 그냥 폐기를 하자. 이 부분도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량 예산 중에서 비국방 쪽으로 너무 해서 증가가 크고 국방 쪽은 오히려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선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별로 늘지 못했거든요. 그랬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면요. 예. 근데 이 점은 또 공화당이 불만인 거죠. 본인들은 국방이 늘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재량 쪽에서 비국방 쪽에서는 일단 한 번은 동결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1%씩밖에 못 늘어나게 했습니다. 반대로 국방 쪽은 3%까지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디테일에서는 본인들이 또 챙겼고 어쨌든 그러네요. 총액이 조금은 줄게 만들었으니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거는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가 좀 반발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네요. 예. 뭐 부족하다 이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하원 표결이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방 얘기가 나와서 또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고 약간 뭐 하나만 터지면 이렇게 갈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IPEF라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공급망 관련 경제 협력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마이크론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서 네네. 기존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뿐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떤 식으로 예. 소위 말해 뭐 협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뿐이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말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좀 제약적인 요건이 가해지는 조약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디테일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시작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시장은 항상 좀 앞서 나가는 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거를 그들의 말이 서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거죠. 각오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특별하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그러면은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일부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본인들의 안보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그 발표를 한 날에 동시에 대규모로 불러가지고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자기네는 또 자유무역에 대해 가지고서 수호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또 알렸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외교적인 문제를 보시면은 완전히 그 전쟁 중에도 서로 간에 대화를 닫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다만 근데 서로 간에 지금 좀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네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랑 중국도 보시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대리전 양상이 되는 모습도 있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어디 줄을 서야 중요하게 되는지 뭐 네, 이런 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한령을 말씀들 하세요. 예전에 그렇죠. 사드 배치 네. 이후로. 근데 그때 워낙에나 소비재에 대해 가지고서는 중국이 너무 많은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게 소비재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핸드폰 점유율 1%가 안 되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많이 판매 빠졌죠. 점유율이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뭐 한류 해가지고서 나가던 것들은 싹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막혀 있는데 뭘 더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국이 사실상은 막을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는 우리 중간재를 사가는 거, 반도체나 이런 것일 텐데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한령 때도 말이 없었고 지금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도 마이크론 것도 안 사고 삼성 것도 안 사고 하이닉스 것도 안 사면 살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현실론에 입각해가지고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고 그리고 이런 중간재는 성격 자체가 철강제 보시면 되거든요. 건설을 할 때 뭐 포스코께 물론 이제 그 봉영강이 현대제철께 좋겠지만은 다른 것들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균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스펙이 비슷하다는 거죠. 소비재는 가방이라고 하면은 명품하고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나지만 이건 좀 균질하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어느 나라 거를 규제를 한다고 해도 돌려 가지고서 다른 데서 소싱을 받으면 이게 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재 쪽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이미 소비재 쪽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좀 현실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외교전과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기업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들에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또 미국의 일부 기업들의 CEO 보면은 약간 중국한테 뭐 우리는 생각이 달라 뭐 이런 쪽으로 약간 달래주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 CEO도 방중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더 이제 그 덧붙여서 이야기 네. 드리자면은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예. 네, 중국 쪽에서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굳건하게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렇더라고요. 거를 내비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업들의 입장과 또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약간
양국 간에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좀 심화되긴 하겠죠. 앞으로 갈등 양상이 그런 것들을 계속 짚어보면서 조항조항 따져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예고드린 대로 뭐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뭐 C3.AI라든지 최근에 반도체주라든지 전반적으로 AI 관련주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초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런 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게 되면 챗GPT가 대중에게 소개된 거는 본격적으로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와 하고 놀라고 난 이후에 네네. 그 뒤에는 실제로 이것이 돈을 벌 것이냐, 수익화까지 이어질 것이냐를 그쵸. 보는데 그게 좀 시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I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이를 적용한 빙의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부터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광고 쪽에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쪽으로 투자를 고객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정말로 수익화가 빨리 이어지는구나라고 하니 맨 처음에 연초에 AI 가지고 반짝했었다가 수그러드는 것 같더니 이번에 재차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수익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주식 시장은 이게 함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조금 최근에는 바뀌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러면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AI에 대해서 요즘에 경기도 둔화된다는데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힘든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비상장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비상장 회사들이 그나마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요? AI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AI만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거를 하는 소비재 기업들도 우리가 AI 서비스를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 작년이나 재작년에 메타버스를 갖다 붙이듯이 예.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나마 투자를 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모든 기업들이 AI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AI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그 AI 관련해 가지고서 GPU나 세트를 하나쯤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고가 라인업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도움이 굉장히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메모리는 정말로 들어가는 것이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좋을까인데, 네네. 어차피 이 GPU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쵸. 최고급 사양을 써야 되거든요. 몇만 불이 됩니다. 몇 천만 원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비중이 작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몇만 불짜리 샀는데 최고급 사양의 메모리도 당연히 갖다 붙여서 최저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세트 하나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5%에서 한 20%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잡힐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작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가 되면 특히나 이 라인업은 이 중에서도 스펙이 굉장히 높은 라인업이고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고가 라인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이쪽 분야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은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상품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반도체 쪽은 네. 그렇게 보시기에는 어렵고요. 그렇죠. 어쨌든 수요 쪽에서 이끌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이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오니까는 또 걱정이 많아요. 시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기존에 하려던 투자를 줄이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네네, 경기가 지금 많이 현재. 네. 이쪽으로 투자를 늘리는 거니 결국은 조삼모사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근데 앞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최근에 AI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동인이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거에서는 이미 예산안을 어느 정도 줄였다라는 최소한의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AI 쪽이 붙어가는 그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확 줄이고서 AI 쪽으로 간다,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미 경제는 둔화가 1년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구조조정 및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로 AI를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보비나 다른 거를
인건비를 줄여가지고서 이쪽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KPX가 AI 때문에 기존 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도 제가 볼 때에는 조금은 너무 보수적인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AI라는 게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수익화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부터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로직이 전개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뭐 버블과 관련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장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부진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걱정은 좀 되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AI에 대한 가능성을 좀 믿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부터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AI 반도체주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투자의 맥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